믿기지 않는 순간들의 연속이었어요. CNN 편성실에서 쥐고 있던 취재 노트에는 세상이 미처 알지 못했던 혁신의 비밀이 담겨 있었습니다. 한 인물의 혁신 정신이 현대기술의 최전선에서 새롭게 꽃피고 있다는 놀라운 발견, 그리고 그 속에 담긴 미래를 향한 메시지까지 역사가 새롭게 써졌습니다. 하버드 출신 CNN 수석기자인 제가 마주한 충격적인 진실, 그 이야기를 지금 시작하려 합니다.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잇는 놀라운 이야기. CNN 특별 다큐멘터리 그 충격적인 제작 비하인드를 공개합니다. 얼마 전 딥시크가 공개되고 나서 전 세계를 놀라게 한 거 다들 알고 계신가요? 저도 깜짝 놀랐는데요. 기자로서 딥시크 이외에 숨겨진 놀라운 소식을 취재하기 위해 이번 중국 출장을 계획하게 되었어요. 베이징으로 향하는 비행기에서 저는 제 기대로 가득 찬 취재 계획서를 다시 한번 읽어보았어요. 하버드에서 역사학을 전공하고 10년간 다큐멘터리를 제작해온 CNN 수석기자로서 이번 아시아 특별 취재는 제 커리어의 전환점이 될 거라 확신했죠. 세계 최대 인구와 막대한 경제력을 지닌 중국은 당연히 우리가 주목해야 할 대상이었습니다. 연간 GDP 17조 7천억 달러의 경제 규모는 분명 미국의 입장에서 깊이 있게 들여다봐야 할 존재였죠. 하버드에서 배운 역사적 관점으로도 중국의 중요성은 자명했어요. 베이징 공항에 도착했을 때만 해도 저는 희망에 부풀어 있었답니다. 하지만 그 순간부터 제 예상은 빗나가기 시작했어요. 입국 심사대에서부터 시작된 불필요한 관료주의적 절차들, 그리고 저를 감시하듯 따라다니는 정부 관계자들의 시선이 불편했습니다. 첫 취재지였던 선전의 한 기술 단지에서 제가 마주한 것은 화려한 외관 뒤에 숨겨진 공허함이었어요. 세계 최첨단 기술의 메카라고 소개된 이곳에서 실제로 볼 수 있었던 것은 보여주기식 시설들 뿐이었죠. 더 큰 문제는 취재 과정에서 드러난 불투명성이었습니다. 혁신적인 기술 개발이라며 자랑하듯 보여준 시스템들의 실제 작동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고, 인터뷰를 요청한 기업들은 하나같이 정부의 승인이 필요하다며 거절했어요. 겨우 성사된 인터뷰에서도 정부 관계자가 옆에서 감시하는 가운데 마치 대본을 읽듯 똑같은 이야기만 반복하는 모습에 실망을 금치 못했습니다. 숙소로 돌아와 노트북을 펼치고 그날의 취재 내용을 정리하면서 깊은 한숨이 나왔어요. 제가 보고 들은 것 중 진실이라고 확신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었거든요. 정부가 발표하는 화려한 통계 수치들과 현장에서 목격한 현실 사이에는 너무나 큰 간극이 있었습니다. 특히 충격적이었던 것은 한 젊은 프로그래머와의 비공식 대화였어요. 그는 주변을 살피며 조심스럽게 실상을 털어놓았죠. 우리가 발표하는 기술의 상당수는 실제로 작동하지 않아요. 하지만 이런 말을 공개적으로 하면 큰일 나겠죠? 며칠 후 상하이의 한 스타트업 단지를 방문했을 때는 더 큰 실망감이 밀려왔습니다. 겉으로는 활기찬 창업 생태계를 표방했지만 실상은 정부 보조금에 의존한 채 실적을 부풀리기에 급급한 모습이었어요. 한 스타트업 대표는 술자리에서 진짜 혁신은 불가능해요. 당국이 모든 걸 통제하니까요 라며 쓴웃음을 지었죠. 위생 상태도 심각했습니다. 화려한 도시 외관과 달리 실제 생활 환경은 충격적이었어요. 호텔 밖을 벗어나면 마주치는 비위생적인 환경, 마스크를 써도 숨쉬기 힘든 스모그, 이런 모습들이 제가 상상했던 미래 강대국의 모습과는 너무나 달랐죠. 취재를 거듭할수록 제 노트북에는 의문점들만 쌓여갔어요. 정부가 선전하는 화려한 성과들의 실체를 확인할 방법이 없었고, 진정한 의미의 기술 혁신이나 창의성을 찾아보기 힘들었습니다. 모든 것이 정부의 통제 아래 있었고, 그 통제는 혁신을 가로막는 거대한 장벽이 되어 있었죠. 한 달간의 중국 취재를 마무리하며 저는 깊은 좌절감에 빠졌어요. 세계 최대 시장이자 미래의 강자로 불리는 중국의 실상이 이렇다면 과연 아시아에서 우리가 배울 만한 것이 있긴 한 걸까 하는 의구심이 들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베이징 호텔방에서 노트북으로 뉴스를 검색하다가 우연히 한국 관련 기사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K-팝의 빌보드 석권, 한국 영화의 아카데미 수상, 삼성과 현대 같은 기업들의 혁신 기술. 처음에는 그저 흥미로운 소식 정도로 여겼죠. 하지만 기사들을 더 깊이 살펴볼수록 뭔가 달랐어요. 한국의 성과들은
단순한 선전이나 과대 포장이 아닌 객관적 지표와 국제적 검증을 통해 입증된 것들이었습니다. 특히 눈길을 끈 것은 한국의 IT 혁신과 디지털 경제 분야의 성과였어요. 더욱 놀라웠던 것은 이런 현대적 성과들의 뿌리가 600년 전 한 위대한 왕의 업적과 연결되어 있다는 점이었죠. 세종대왕이라는 이름을 처음 접했을 때 저는 그저 역사 속 인물 중 하나겠거니 했어요. 하지만 그의 업적을 알아갈수록 현대 한국의 혁신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취재 방향을 바꿔야겠다는 결심이 섰어요. 중국에서 찾으려 했던 미래의 청사진이 오히려 한국에서 발견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뉴욕의 CNN 본사에 보고서를 보내면서 저는 이미 다음 행선지가 어디가 될지 확신하고 있었답니다. 뉴욕 본사로 돌아온 후 저는 즉시 한국 취재를 위한 기획안 작성에 착수했어요. 하지만 예상대로 상황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한국 취재를 제안하자 CNN 고위 임원들의 반응은 차가웠고 의구심 가득한 시선으로 저를 바라보았죠. 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중국도 아니고 전통적인 경제 강국, 일본도 아닌 한국을 취재하겠다는 제 제안은 그들에게 비현실적으로 들렸나 봅니다. 하지만 저는 물러설 수 없었어요. 중국 취재에서 느낀 실망감은 오히려 더 큰 동기가 되었거든요. 사무실로 돌아와 자료를 더 꼼꼼히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표면적으로 드러난 한국의 성과들은 분명 인상적이었어요. K-팝의 빌보드 차트 석권, 영화 기생충의 아카데미 사관왕 수상, 넷플릭스를 장악한 한국 드라마들. 하지만 저는 이런 문화적 현상 너머에 있는 더 본질적인 무언가를 찾고 싶었습니다. 특히 흥미로웠던 것은 한국의 기술 혁신 사례들이었어요. 삼성전자의 최첨단 반도체, 현대자동차의 수소 기술, 네이버와 카카오의 AI 서비스는 단순한 모방이 아닌 창의적 혁신의 결과물이었습니다. 중국에서 보았던 허울뿐인 혁신과는 완전히 달랐죠. 그러던 중 우연히 발견한 한글이라는 문자 체계는 제 호기심을 강하게 자극했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한국의 고유 문자 정도로만 생각했지만 그 창제 과정과 과학적 원리를 알게 되면서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발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MIT 디지털 언어 연구소의 논문은 한글이 15세기에 이미 현대의 사용자 경험, 설계 원칙을 실천했다고 평가했어요. 더 깊이 조사할수록 놀라운 사실들이 하나둘 드러났습니다. 한글을 만든 세종대왕의 다른 업적들도 차례로 알게 되었어요. 세계 최초의 강우량 측정 장치인 츠국이, 정교한 해시계 앙부일구, 체계적인 의료 백과사전 편찬. 이 모든 것이 단순한 과학 발전이 아닌 백성들의 실생활 개선을 위한 실용적 혁신이었다는 사실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밤늦게까지 자료를 검토하면서 저는 점점 더 강한 확신을 가지게 되었어요. 세종대왕은 단순한 역사적 인물이 아닌 현대적 의미의 혁신가였습니다. 그의 혁신 정신이 오늘날 한국의 성공을 만든 토대가 되었다는 가설이 점점 더 선명하게 다가왔죠. 두 번째 임원회의를 준비하면서 저는 더욱 체계적으로 자료를 정리했어요. 세종대왕의 혁신 정신이 실리콘밸리가 추구하는 가치와 놀랍도록 일치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사용자 중심의 설계, 실용적 혁신, 보편적 접근성, 이 모든 것이 600년 전 한국에서 이미 실천되고 있었다는 사실은 충분히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었죠. 더욱 놀라운 것은 이 정신이 현대 한국 기업들의 DNA가 되었다는 점이었어요. 삼성, 현대, 네이버 같은 기업들의 혁신 사례는 우연이 아닌 세종대왕으로부터 이어져 온 혁신 정신의 현대적 구현이었습니다. 이런 관점은 한국의 현대적 성공을 완전히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해주었죠. 마침내 부사장의 최종 승인을 받아냈어요. 한 달간의 한국 취재 허가를 받은 순간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이제 진정한 여정이 시작되는 거죠. 사무실로 돌아오는 길에 올려다본 뉴욕의 차가운 겨울 하늘 아래서 저는 곧 시작될 한국에서의 취재를 생각하며 설렘을 감출 수 없었어요. 제 노트북에는 이미 수많은 질문들이 채워져 있었습니다. 세종대왕은 어떻게 그토록 앞선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 그의 혁신 정신은 어떻게 현대 한국 사회에 영향을 미쳤을까? 그리고 우리는 이 이야기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이제 곧 그 답을 찾아 떠나게 될 거예요. 비행기 티켓을 예약하면서 저는 이번 취재가 단순한 다큐멘터리 제작을 넘어 새로운 발견의 여정이 될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600년이라는 시간을 뛰어넘어 이어지는 혁신의 정신, 그리고
그것이 현대 사회에 주는 메시지. 이 이야기는 반드시 세상에 전해져야 할 가치가 있었어요. 14시간의 긴 비행 끝에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을 때는 이른 아침이었어요. 비행기에서 내리는 순간부터 저는 완전히 다른 세계에 들어선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중국 취재 때 경험했던 베이징 공항의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모습과는 전혀 달랐죠. 인천공항의 첫인상은 한마디로 압도적이었어요. 마치 미래 도시에 온 것 같은 깔끔한 동선과 직관적인 안내 시스템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특히 놀라웠던 것은 모든 것이 효율적으로 설계되어 있다는 점이었죠. 입국장으로 향하는 길에서 마주친 자동화된 입국 시스템은 제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어떤 공항의 것보다도 진보적이었어요. 화장실에 들렀을 때는 또 한 번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호텔 수준의 청결함과 세심한 편의시설까지. 이런 모습은 제가 전 세계를 다니며 취재했던 어떤 공항에서도 보지 못한 것이었어요. 순간 이런 수준이 과연 공항 밖에서도 계속될까 하는 의구심마저 들 정도였죠. 입국장에서 저를 맞이한 것은 세종국 가경영 연구원의 노장식 연구원이었습니다. 그의 유창한 영어와 세련된 매너는 제가 중국에서 겪었던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완전히 잊게 해주었어요.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그가 단순한 안내자가 아닌 깊이 있는 대화가 가능한 전문가였다는 점이었습니다. 서울로 향하는 차 안에서 카메라 감독 제이크는 연신 셔터를 눌러댔어요. 반듯하게 뻗은 도로와 세련된 건물들, 그리고 버스 정류장마다 설치된 스마트 정류장이 그의 시선을 사로잡았나 봅니다. 특히 횡단보도의 디지털 카운터는 작지만 인상적인 혁신이었죠. 보행자를 배려하는 이런 세심한 기술들이 도시 곳곳에 스며들어 있었어요. 노 연구원은 차 안에서 세종대왕의 업적을 하나하나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의 설명은 제가 뉴욕에서 조사했던 내용들을 더욱 풍부하게 해주었어요. 특히 눈길을 끈 것은 세종대왕의 혁신적인 리더십이었습니다. 신하들과 머리를 맞대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방식, 특히 경연이라는 토론 문화는 현대의 어떤 의사결정 시스템보다도 민주적이었죠. 서울 도심에 들어서자 저는 또 다른 차원의 놀라움을 경험했어요. 현대적인 고층 빌딩들 사이로 보이는 고궁의 모습은 과거와 현재가 조화롭게 공존하는 독특한 풍경을 만들어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도시 곳곳에 숨어있는 스마트 기술들이었어요. 버스 정류장의 실시간 도착 정보 시스템부터 지하철의 무선 인터넷까지 모든 것이 시민의 편의를 위해 설계되어 있었죠. 국립중앙박물관으로 향하는 동안 저는 제 노트북을 펼쳐 끊임없이 메모를 했어요. 노 연구원이 들려주는 이야기는 하나하나가 새로운 발견이었습니다. 특히 세종대왕의 위민정신은 오늘날 실리콘밸리가 추구하는 사용자 중심 철학과 놀랍도록 닮아 있었죠. 박물관에 도착하자 밝은 미소를 띤 큐레이터가 저희를 반갑게 맞이했어요. 전시실 중앙에 걸린 세종대왕의 초상화 앞에서 저는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온화하면서도 강인한 눈빛, 학자다운 분위기 속에 숨겨진 혁신가의 기질이 느껴졌죠. 이 초상화는 제가 본 다른 어떤 역사적 인물의 초상화와도 달랐어요. 큐레이터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세종대왕의 실체에 더욱 가까이 다가가는 느낌이었습니다. 특히 한글 창제 과정에서 보여준 그의 리더십은 매우 인상적이었어요. 신하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을 위한 문자 창제를 밀어붙인 결단력. 하지만 그 과정에서도 결코 독단적이지 않았다는 점이 놀라웠죠. 첫날 취재를 마치고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이미 많은 것을 깨달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중국에서 찾으려 했던 미래의 청사진이 의외의 장소에서 발견되고 있었던 거죠. 호텔 창 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저는 앞으로 펼쳐질 취재에 대한 기대로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제 노트북에는 그날 하루 동안 발견한 놀라운 사실들로 가득 찼어요. 세종대왕의 혁신 정신이 현대 한국의 곳곳에 살아 숨쉬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미래를 향한 새로운 가능성으로 이어지고 있는지. 이제 겨우 첫날이 지났을 뿐인데 이미 저는 무언가 특별한 이야기의 실마리를 찾은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여주로 향했습니다. 세종대왕 역사문화관으로 가는 길에서도 한국의 기술 혁신을 실감할 수 있었어요. 고속도로의 하이패스 시스템은 중국의 복잡한 톨게이트 시스템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효율적이었습니다. 차가 멈추지 않고도 자동으로 결제가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며 저는 또 한 번 이 나라의 실용적 혁신을 목격했죠. 문화관에 도착해서 제가 가장 먼저 마주한 것은 치국이었어요. 처음 보았을 때는 단순해 보이는 이 원통형 도구가 사실은 세계 최초의 표준화된 강우량 측정 시스템이었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1441년 세종대왕 시대에 이미 전국적인 기상 관측 네트워크가 구축되어 있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죠. 큐레이터의 설명은 저의 호기심을 더욱 자극했어요. 치국이는 단순한 과학기구가 아니었습니다. 서울의 서운관을 중심으로 전국 각지의 치국이 데이터가 수집되고 분석되었다는 사실은 현대의 빅데이터 시스템을 연상케 했죠.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이 모든 것이 농민들의 생활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이었다는 점이었어요. 다음으로 본 혼천의와 앙부일구는 더욱 놀라웠습니다. 천체의 움직임을 정확하게 관측하고 이를 통해 농사철을 예측했다는 설명을 들으며 저는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특히 앙부일구에 적용된 과학적 원리는 현대의 어떤 해시계와 비교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정교했죠. 하지만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경연이라는 제도였습니다. 세종대왕은 매일 신하들과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해요. 견은 반대, 광은 찬성, 경은 존중을 의미했죠. 이는 현대의 어떤 의사결정 시스템보다도 민주적이었습니다. 다수결이 아닌 깊이 있는 토론과 숙고를 통해 해답을 찾아가는 방식이었어요. 한글 창제 과정에서도 이러한 혁신적 리더십이 빛을 발했습니다. 반대하는 신하들의 의견도 경청하면서 동시에 백성들을 위한 새로운 문자 체계의 필요성을 끊임없이 설득해 나갔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한글의 과학적 설계 원리였습니다. 자음과 모음의 체계적 결합, 발음 기관을 본떠 만든 글자의 모양,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도록 한 교육적 배려까지. 이는 마치 현대의 UX 디자인 원칙을 보는 것 같았죠. 세종대왕 역사문화관의 다른 전시물들도 하나하나가 놀라움의 연속이었어요. 농사직설, 칠정산, 의방유치 같은 책들은 단순한 기록물이 아닌 당시 최첨단 지식을 집대성한 혁신적인 프로젝트였습니다. 특히 이 모든 것이 실용적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죠. 점심시간에 노 연구원과 나눈 대화는 더욱 깊은 통찰을 주었어요. 그는 세종대왕의 혁신이 단순한 과학기술의 발전이 아닌 인간 중심의 철학에서 비롯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모든 정책과 발명품의 중심에는 백성이 있었다는 거죠. 이는 현대 실리콘밸리가 추구하는 사용자 중심 철학과 정확히 일치했어요. 오후에는 세종대왕 과학기술박물관으로 이동했습니다. 이곳에서 본 각종 과학기구들은 저의 역사관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았어요. 특히 자격루라는 물시계의 정교함은 경이로웠습니다. 계절과 시간에 따라 자동으로 조절되는 시스템은 현대의 IoT 기기들을 연상케 했죠. 하루 종일의 취재를 마무리하며 저는 제 노트북에 이렇게 적었어요. 세종대왕의 혁신은 단순한 과학기술의 발전이 아니었다. 그것은 인간에 의한 총체적 혁신이었다. 현대 실리콘밸리가 추구하는 모든 가치가 이미 600년 전 조선에서 실현되고 있었다.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제 마음은 흥분으로 가득했습니다. 이제 저는 확신할 수 있었어요. 세종대왕의 혁신 정신이 현대 한국의 성공을 이끈 근본적인 동력이었다는 것을요. 그리고 이 이야기야말로 전 세계가 주목해야 할 가치가 있다는 것도 말이죠. 그 다음 주엔 저는 판교 테크노밸리로 향했습니다. 세종대왕의 혁신 정신이 현대 한국 기업들에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지 직접 확인하고 싶었어요. 첨단 기술 기업들이 밀집한 이곳은 마치 한국의 실리콘밸리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네이버 본사에 들어서자마자 저는 깊은 인상을 받았어요. 건물 전체가 거대한 도서관처럼 설계되어 있었는데 이는 지식의 민주화를 추구했던 세종대왕의 정신과 맞닿아 있었습니다. 로비에서 만난 김민수 이사는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주었죠. 저희 회사의 의사결정 시스템은 세종대왕의 경연제도에서 영감을 받았습니다. 모든 직원이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고 직급에 관계없이 아이디어의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어요. 실제로 네이버의 사내 시스템을 둘러보며 저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직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는 토론방, 실시간으로 피드백을 주고받는 플랫폼. 이는 현대적 방식으로 재해석된 경연 제도였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그린 팩토리라 불리는 본사 건물의 설계 철학이었습니다. 모든 공간이 사용자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었고, 이는 백성들의 편의를 최우선으로 고려했던 세종대왕의 정신과 일맥상통했어요. 오후에는 삼성전자 디지털시티를 방문했습니다. 이곳에서 본 최첨단 기술 개발 과정은 또 다른 차원의 발견이었어요. 연구원들이 새로운 제품을 개발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은 사용자 경험이었습니다. 이는 한글을 만들 때 백성들의 편의를 최우선으로 생각했던 세종대왕의 철학과 정확히 일치했죠. 연구소장인 박정호 박사는 흥미로운 관점을 제시했어요. 세종대왕 시대의 치국이가 전국적인 데이터 네트워크를 구축했듯이 저희도 IoT 기술을 통해 새로운 형태의 네트워크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기술의 궁극적 목적은 결국 인간의 삶을 개선하는 것이니까요. 현대자동차 연구소에서는 또 다른 혁신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수소전기차 개발 과정에서 보여준 도전 정신은 기존 관념을 뛰어넘어 새로운 길을 개척했던 세종대왕의 모습과 닮아 있었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이들의 연구 방식이었습니다. 저희는 현대경연이라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어요. 새로운 기술 개발 과정에서 모든 연구원이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하고 토론할 수 있는 플랫폼입니다. 연구소의 이태원 박사의 설명은 세종대왕의 경연 제도가 현대적으로 재해석된 모습을 보여주었죠. 카카오 본사에서는 또 다른 형태의 혁신을 목격했습니다. 카카오 커넥트라는 그들의 사내 소통 플랫폼은 마치 디지털 시대의 경연장 같았어요. 수평적인 조직 문화, 자유로운 의견 개진, 실시간 피드백, 이 모든 것이 세종대왕 시대의 혁신 정신을 현대적으로 구현한 것이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이들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인식이었어요. 단순한 이윤 추구를 넘어 기술을 통해 사회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은 세종대왕의 위민 정신과 맞닿아 있었습니다. 일주일간의 기업 탐방을 마치며 저는 깊은 통찰을 얻었어요. 한국 기업들의 혁신은 단순한 기술 발전이 아닌 세종대왕으로부터 이어져 온 인간 중심의 혁신 철학이 현대적으로 구현된 것이었습니다. 마지막 날 저녁에 호텔로 돌아와 정리한 노트에는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어요. 세종대왕의 혁신 정신은 죽은 역사가 아닌 현대 한국 기업들의 DNA 속에 살아 숨쉬는 현재 진행형의 가치다. 이들은 단순히 과거의 영광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정신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고 실천하고 있다. 다음 취재를 준비하며 저는 이제 새로운 질문을 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혁신 정신이 미래에는 어떤 모습으로 발전해 나갈 것인가? 특히 AI와 같은 새로운 기술 시대에 세종대왕의 정신은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을까? 이 궁금증을 안고 저는 다음 취재지인 서울대학교 인공지능연구소로 향할 준비를 했어요. 서울대학교 인공지능연구소에 들어서는 순간 저는 현대기술의 최전선에서 세종대왕의 혁신 정신이 새롭게 꽃피고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연구소장인 김 교수와의 만남은 저에게 완전히 새로운 시각을 제시해 주었어요. 한글은 AI 시대에 가장 적합한 문자 체계라는 사실이 연구 데이터를 통해 입증되고 있었습니다. 컴퓨터 화면에 띄워진 자료들은 놀라운 결과를 보여주었어요. 다양한 언어의 AI 처리 결과를 비교한 데이터에서 한글은 다른 문자 체계들을 압도하는 정확도를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세종대왕이 창제한 한글의 과학적 원리는 놀라웠어요. 자음은 발음기관의 모양을 본떴고 모음은 천지인 철학을 바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러한 체계성이 AI 시대에 엄청난 장점으로 작용하고 있었죠. 하버드 의대 연구팀과의 공동 연구는 더욱 놀라운 발견을 보여주었습니다. 자폐 스펙트럼 장애가 있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 한글 학습이 획기적인 효과를 나타냈어요. 뇌 영상 촬영 결과는 한글을 배우는 과정에서 뇌의 언어 영역이 활성화되는 것을 명확히 보여주었습니다. 연구실에서 진행 중이던 실험 장면은 저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어요. 한 자폐 아동이 처음으로 엄마라는 단어를 발화하는 순간을 목격했습니다. 한글의 과학적 체계가 언어장애를 가진 아이들에게 새로운 희망이 되고 있었어요. 오늘 저녁 AI 컨소시엄이 이곳 서울대학교 강당에서 진행된다고 해서 그런지 세계 굴지의 유망한 한국 대기업 AI 연구원들도 만나 짧게나마 인터뷰를 진행할 수 있었는데요. 네이버 AI 연구팀에서는 한글의 또 다른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연구팀은
한글의 기하학적 구조를 활용한 새로운 폰트 생성 AI를 개발하고 있었어요. 한글의 기하학적 원리를 학습한 AI는 순식간에 새로운 글꼴을 만들어냈습니다. 이는 세종대왕의 과학적 원리가 현대 기술과 만나 새로운 가능성을 창출하는 순간이었어요. 카이스트 음성인식연구소의 연구는 더욱 혁신적이었습니다. 한글의 음운 체계를 활용한 음성인식 기술은 다른 언어에 비해 월등히 높은 정확도를 보여주었어요. 소리의 원리를 가장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한글의 특성이 AI 시대에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있었습니다. 삼성종합기술원에서는 한글의 원리를 응용한 혁신적인 사용자 인터페이스 연구가 진행 중이었어요. 한글의 조합 원리를 활용해 복잡한 명령어를 직관적으로 입력할 수 있는 시스템은 세종대왕이 추구했던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원칙의 현대적 구현이었습니다. 저녁에 참석한 컴퓨터 과학자들과의 토론회는 더욱 놀라운 가능성을 제시했어요. 한글의 구조가 양자 컴퓨팅에도 활용될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입니다. 자음과 모음의 조합 원리가 양자 상태의 중첩 원리와 유사하다는 발견은 한글의 미래 가치를 더욱 빛나게 했습니다. 호텔로 돌아와 그날의 취재 내용을 정리하면서 저는 깊은 깨달음을 얻었어요. 세종대왕의 한글 창제는 단순한 문자 발명이 아닌 미래를 내다본 혁신이었습니다. 그가 한글에 담은 과학적 원리와 사용자 중심의 철학은 AI 시대에 더욱 빛을 발하고 있었어요. 이렇게 한국의 많은 이들이 AI를 발전시키고 연구시킬 수 있었던 이유가 아마도 세종대왕과 한글 덕분이지 않나란 생각이 들 정도로 그 영향력은 실로 대단했지요. 그만큼 저는 이미 세종대왕에 대한 경외심과 예찬하는 마음이 커져버리고 만 것입니다. 다음 날의 마지막 최종 마무리 취재를 준비하며 저는 확신에 찬 마음으로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세종대왕의 유산은 단순한 과거의 영광이 아닌 미래를 여는 열쇠였어요. 이 이야기는 반드시 세계가 주목해야 할 가치가 있었습니다. 뉴욕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지난 한 달간의 취재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중국으로 향했을 때의 기대와 실망, 그리고 우연히 발견한 한국에 대한 관심이 어떻게 완전히 새로운 발견으로 이어졌는지를 돌아보았어요. CNN 본사에 도착하자마자 마이클 편성 책임자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전송했던 중간 보고서들을 읽고 있던 그의 표정은 한 달 전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레이첼, 당신이 발견한 것은 단순한 다큐멘터리 소재를 넘어서는 것 같군요. 저의 취재 노트는 놀라운 발견들로 가득했습니다. 인천공항에서 처음 느낀 압도적인 첫인상, 도시 곳곳에서 발견한 첨단 기술과 전통의 조화, 세종대왕의 혁신 정신이 현대 한국 기업들의 DNA가 되어 있는 모습, 그리고 그 모든 것이 AI 시대의 새로운 가능성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까지. 편집실에서 영상을 다시 보면서 저는 제가 발견한 이야기의 진정한 가치를 더욱 선명하게 깨달았어요. 이것은 단순한 역사적 인물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600년이라는 시간을 뛰어넘어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하나로 잇는 놀라운 연결고리였어요. 세종대왕이 추구했던 가치들은 현대 사회가 필요로 하는 것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사용자 중심의 혁신,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 지식의 민주화, 이 모든 것이 15세기 조선에서 이미 실천되고 있었다는 사실은 충격적이었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한글의 과학적 원리가 AI 시대에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있다는 발견이었습니다. 자폐 아동들의 언어 능력 향상에 도움을 주는 한글의 특성, 음성인식과 자연어 처리에서 보여주는 탁월한 성능, 더 나아가 양자 컴퓨팅까지 이어지는 무한한 가능성, 최종 편집본을 완성하면서 저는 이 다큐멘터리의 제목을 세종대왕의 유산, 600년의 시간을 너머로 정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역사 다큐멘터리가 아닌 인류의 미래를 밝히는 등불 같은 이야기가 될 것이었어요. 방송이 나간 후의 반응은 저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었습니다. 전 세계 주요 언론들이 앞다투어 후속 보도를 내보냈고 실리콘밸리의 기업들은 한글과 AI의 연관성에 깊은 관심을 보였어요. 특히 하버드 경영대학원에서는 세종대왕의 리더십을 새로운 혁신 모델로 연구하기 시작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경연이라는 토론 문화는 현대 기업들이 추구해야 할 의사결정 시스템의 모범이 되었고, 치국이로 대표되는 데이터 기반 행정은 현대 정부의 디지털 혁신에 새로운 시사점을 제공했어요. 오늘도 저는
제 책상 위에 놓인 세종대왕의 초상화를 바라봅니다. 온화하면서도 강인한 눈빛 속에서 저는 미래를 향한 끝없는 혁신의 의지를 발견합니다. 600년이라는 시간을 뛰어넘어 그의 혁신 정신은 여전히 우리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어요. 이제 저는 확신합니다. 세종대왕의 이야기는 단순한 과거의 영광이 아닌 미래를 여는 열쇠라는 것을요. 그의 정신은 시대를 초월해 우리에게 진정한 혁신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전 세계가 주목해야 할 가치가 아닐까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인데요. 미국 레이첼 기자님의 사연 감사하며 사연을 듣고 하고 싶은 말 댓글로 달아주시면 종합해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